안녕하십니까. 한국어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요, 제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재해 지역에서 제가 했던 많은 프로젝트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가가 되고 나서의 활동을 하다가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건축가들에 대해서요. 왜냐, 건축가들은요, 특혜층, 그러니까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돈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축가를 고용을 해서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과 권력을 정말 기념비적인 뭔가 건축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가 기념비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제 경험과 지식을요, 단순히 특권층 말고도 본인의 집들을 모두 다 재해로 인해서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연 재해라는 것은 더 이상 자연 재해가 아닙니다. 점점 더 이제는요, 인간이 만든 인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진을 한번 볼까요? 지진이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게 아닙니다. 빌딩이 붕괴를 할 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축가들의 책임이죠. 우리가 임시가옥을 만들지 않아요. 왜? 특권층들을 위해서, 부유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임시가옥을 만든다고 할 때도요, 우리가 디자인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요, 좀 더 많은 재해 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뉴욕에서요, 쿠퍼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이소사키 사무소에서 실무를 하고요. 1986년이었죠. 첫 번째로 제가 직접 핀란드의 알바트 알토라는 건축가를 위해서 전시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너무 존경했던 사람이지만요, 예산이 없어서요, 어쩔 수 없이 이 전시회 출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연 재질을 사용하지만요, 저는 그 자연 재질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무 대신 뭔가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재료가 뭘까 고민을 하게 됐죠. 연구와 실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팩스 종이를 쓰는데 아시겠지만 과거에요, 팩스가 우리가 이렇게 두루마리 종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종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멸지를 쓰고요. 직접 이 알바르 알토 전시에 나무 대신 종이를 써서 처음으로 저희가 종이로 뭔가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훨씬 더 탄탄하고 강열재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탄탄했었죠. 시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 빌딩 구조물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탄탄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했던 첫 번째 임시 가옥입니다. 바로 종이관을 활용했던 첫 번째 건데요. 너무나도 정부가 인허가를 안 해주고 까다로웠습니다. 왜냐면요, 이 종이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조물에 쓸 수가 있어? 그러면서 도저히 보통 우리가 강철 구조를 쓰죠. 지붕을 지탱해 주는 게요. 그런데 종이관을요, 제가 사용을 해서 벽처럼 썼던 것이죠.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까지 기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겠지만 133개 튜브가 들어갔고요. 또 그 지름은 55cm, 두께는 15mm입니다. 그리고 또 길이는 80인데요. 종이관 자체가 1분 좀 깁니다. 여기 보면 내부가요, 120mm인데요. 이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화장실 종이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종이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구조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영구적인 종이로 만든 종이관 건축물입니다. 1995년에 만들었습니다. 20년 전이었죠. 그런데 이 집은요, 아직도 튼튼하게 남아 있습니다. 건재합니다. 제가 주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쓰기 때문에요. 아주 건재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또 종이관으로요, 또다시 만들었던 아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겼었죠. 그 다음이요, 2000년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엑스포가 하노버에서 열렸죠. 독일인데요.
그때 엑스포의 가장 주된 주제가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환경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임시 가공물을 만듭니다. 그럴 때는요, 각 국가가 자기네들의 국가관을 만들죠. 6개월이 지나면요, 우리가 그 국가관을 다 붕괴시키죠. 그런데 이게 산업재해가 됩니다. 폐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목적은요, 일단 이 건축물을 우리가 다 부술 때 재활용을 할 수 있거나 이 건축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발견했던 게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 건물을 다 파괴하고 나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콘크리트를 쓰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는 이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 박스 그 안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서 바닥을 깔았고요. 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PVC 멤브레인을 활용하죠. PVC는 아시겠지만요, 상당히 환경에 친화적이지 못한 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로 역시 방수 효과가 있고 또 방제 효과가 있는 독일의 법에 맞는 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종이관을 통해서 제가 각각을 이렇게 그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손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돌릴 수 있고요. 3차원적인 쉐이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커넥션은요, 오로지 전으로 된 테이프로 연결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제 커리어 초반에요, 제가 정말 그 얼마든지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이요, 퍼니처 하우스입니다. 가구로 만들어진 집인데요. 이 집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컬럼도 없고 월도 없습니다. 벽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공장에서 만드는 가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토타입이 있죠. 90cm, 2.5m 이렇게 곱하기 가로 세로가 있고요. 또 사용됐던 모든 내용물들이요, 결국은 가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구와 가구를 연결하는 것은 스크루로 연결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가 되면 이 구조물들 보면은 캐비넷이나 책장이나 이런 걸로 썼죠. 2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플랫폼이 생기고요. 여기 보시겠지만요, 전혀 뭐 목수공이 재질이 탁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마감재를 쓸 수 있고요. 마감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인 스트럭처 자체도요, 별거 아닙니다. 종이관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요, 여기서 제가 컨테이너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빌딩의 주요 구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노마딕 박물관이라고 일컫는데요. 얼마든지 이동 가능하고요. 캐나다 그레고리 코벨이라는 건축가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사진관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도시에서 도시, 국가에서 국가 전시를 한 3천 스퀘어 킬로미터로, 평방미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200m 건물이고요. 제가 여기 보면요, 그 주로 선방용 선적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만들었습니다. 이 shipping 컨테이너가 운송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 shipping 컨테이너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얼마든지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shipping 컨테이너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요, 그냥 임대용으로 shipping 컨테이너를 뉴욕이든 뉴저지든 어디를 가든 얼마든지 임대하고 끝나면은 다시 선박소에다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 그 다음 장소 또 임대를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빌딩의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각각의 코너를요,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체커보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는요, 역시 똑같은 75cm, 그리고 또 두께는요 15mm에 불과합니다. 벽은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LA 산타모니카 해변가죠. 여기 보시면은요, 똑같이 이 빌딩이 좀 더 있는데 높이가 좀 더 낮습니다. 주차장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원래 연결됐던 걸 두 개로 나뉘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지에 따라서 그레고리 예술가가요, 저에게 추가적으로 좀 더 그 무대를 좀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시어터 공간을 여기서 제가 좀 더 넓게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요, 외부에도 극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전혀 추가적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밑에 보시면요, 동경입니다. 컨테이너가 좀 다르죠. 로컬에서 구할 수 있는 자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집인데요. 미스 판돌로가 만들었던 건데요. 독일에서 전쟁이 끝나고 독일 출신인데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간 작가입니다. 예술가인데요. 펀스 포드 하우스입니다. 역사상 서구 건축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집이죠. 1957년에 만들었는데 집 자체가 완전히 투명합니다. 그런데요. 아래쪽을 보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한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투명하죠. 그런데요. 기존의 한국이나 일본 가옥을 잘 보세요. 저희가 슬라이딩 문이랄까 모두 다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집 전체가요. 시각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내부와 외부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차이가 아닌가, 투명성의 차이가요. 그래서 미스완 웨이랄까 전통적인 아시아식 방법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게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객이요, 전통 일본 가옥에서 살면서 유연성 그리고 또 이런 개방성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요. 새로운 건물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했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파사드를요, 이 슬라이딩 유리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밀면은 열립니다. 그 옆에도 커튼이 있고요. 이게 바로 커튼 월 하우스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를요, 그 커튼 월의 뜻이는요.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안을 쓰지 않고 제가 대신요. 뭘 썼느냐? 천을 썼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쉐이딩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커튼을 썼습니다. 커튼을 썼죠. 여기 보면은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독특하죠. 5분의 2 접근 방법인데요. 직사각형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구분이 되어 있고 2개는 다시 나눠져 있고요. 이쪽이 정원이고요. 내부, 중간에 있는 정원, 또 외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던지 보면은 슬라이딩 유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밀기만 하면은요. 전체가 다 내부와 외부가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게 다 보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바로 앞쪽 정원에서 보는 봅니다. 전체 파사이드가 전부 다 연결이 되고요. 또 이쪽 위층을 미시안 유리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미시안의 투명성, 시각적인 시각력이 확보가 되고 일본식 투명성도 역시 밑으로 확보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집은요. 픽처 오브 윈도우라는 집입니다. 픽처 오브 윈도우라고 할 때는요. 스크린 윈도우라고 말을 하죠. 아주 멋진 경관을 뭐 그림이나 이런 걸 걸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스퀘어 윈도우 대신요. 제가 이 픽처 오브 윈도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슬라이딩 도어를 다 밀어서 한쪽으로 열다. 그렇다면은요. 정말 멋진 수평적인 인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수평적으로 전체 그림을 바닷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집인데 스리랑카에 있는 집입니다. 역시 이 픽처 윈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스리랑카에서 쓰나미가 발발하고 나서 일을 했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요. 지진도 발발했었죠. 그때 저에게 언덕에 집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언덕에 집이 있기 때문에요. 각기 다른 언덕은 약간 경사가 져 있죠. 그래서 이 경사를 이용을 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또 보시겠지만 계단을 밟아서 방으로 갈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제일 꼭대기에서는 주요 거실인데요. 역시 이 윈도우가 슬라이딩 되기 때문에 열면은 전체 경관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은요. 일본식 집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만들었는데 이 유아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볼 게 없습니다. 밖에 경관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련의 정원, 수영장, 또 모든 방들이 이 정원을 볼 수 있게 수영장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활용을 했던 게 있죠. 산업 재질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라스 셔터를 썼습니다. 보통 소방서나 혹은 공항에서 행어 같은 데서 이렇게 밀고 올리고 닫고 하는 셔터가 있죠. 그런데 수영장을 가고 싶을 때 버튼만 누르면은요. 이 내부에 그리고 또 외부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셔터가 열립니다. 셔터가 열리면 가족 실 그러니까 거실이 그대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동경에 있는 스와치그룹 본사 건물입니다. 국제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제가 너무 운이 좋게요. 이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객이 요구하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한번 창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긴자 거리 아시겠지만 가장 땅값이 비싼 상업 지구이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 길 자체가 굉장히 좁고 또 이렇게 복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 부지가요. 그래서 7개의 이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를 모두 다 전시하고 싶어 합니다. 오메가, 티솥 등등등 너무나도 많은 유명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 전시를 모두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에어컨도 잘 되어야 되고요. 또 이 파사드를 모두 다 열어서 자연적으로 공기가 순환되고 통풍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애트리움도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 네 층이요. 셔터를 통해서 앞뒤가 모두 다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대중들이요. 이 건물을 통과해서 통과하는 길이 됩니다. 건물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와서 뭐 벽에 있는 녹지대도 보고 또 풀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개의 부티크에 마치 키오스크처럼요. 각각의 전시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층에 고객이 지나갈 수 있는 이 복도 쪽에요. 각각의 브랜드가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은 그다음 보여주세요. 각각의 쇼룸 그 자체가 엘리베이터로 역할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그 부티크 브랜드 쪽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각각의 전시장 각각의 부티크가요. 자체적인 파사이드가 있어서 고객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비범한 솔루션이고 이래서 제가 상을 받았고 선택이 됐습니다. 또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5층 애트리움입니다. 셔터가 열렸을 때의 모습인데요. 완전히 실내이면서 외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기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요, 제 디자인을 출품을 했었을 때요. 처음에는 기린을 얼마큼 이 건물이 높은가 이 애트리움의 높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린을 그려놨는데요. 이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에 스와치 그룹의 사장이 오더니요. 건설물을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린 어디 갔어? 왜 기린 안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기린은 이제 내가 대회에 출품하기 위한 디자인이야. 이건 설계도에 얼마큼 높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냈어라고 했죠. 근데 그분이요. 안 돼. 기린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내가 허가해 줄 수 없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성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린을 만들었습니다. 제 친구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차장이죠. 보세요. 이 박스 주차장인데요. 키오스크 같아요. 차가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바닥이 편편해지죠. 전혀 주차장 티가 안 납니다. 엘리베이터, 자동차 엘리베이터죠. 바닥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가 오로지 차가 올 때만 나타납니다. 차를 태우고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면은 다시 평평한 바닥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뉴욕 첼시에 있는 콘도미니엄입니다. 제가 하루 마치고 뭐 갤러리랄까 창고가 다 메탈 셔터로 잠겨지죠. 메탈은요, 첼시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건축 자재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메탈 셔터로 제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굉장히 투명한 메탈 셔터입니다. 매 2층마다 보시겠지만 투명합니다. 굉장히 높은 천장을 갖고 있고요. 또 빛이 투과가 되고요. 아파트 자체가 메탈 셔터로 커버가 됩니다. 보안상. 그리고 또 그림자용으로 그러니까 햇빛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쪽 문을 보시면은요. 제가 바이폴딩 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완전히 열리고 또 날씨가 흐린다 그럼 반 정도가 닫힐 수 있는 카노피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이 금속 셔터가 닫힌다 하더라도 저는 밖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날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 또 보면은요 네트가 이렇게 망이 있기 때문에 모기도 잘 막아줍니다. 뉴욕은 모기가 좀 심각하죠. 지금 보시는 것이 파리에 있는 제 임시 사무소였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새로운 퐁피도 센터 건축물에 상을 받아서 출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파리에서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파리에서 그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퐁피도 센터 사장에게 부탁을 했죠. 지붕에 있는 테라스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면은 내가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박물관에 관중들이 내 사무실 안에가 보이지 않도록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고 해서요. 제 일본 학생들 제자들을 데리고 여름에 와서 이 퐁피드 세타 지붕에 있는 임시 사무실을 종이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야심차게 만들었죠. 보시겠지만요.
파리에 무료로 렌트비 한 푼도 안 내고 6년 동안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게 안 좋은 게 있었죠. 이게 바로 전시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제 사무실을 방문을 할 때요. 전시장 입장권을 사야지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그래픽 이미지이고요. 역시 퐁피도 센터 출품했던 그래픽 설계도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도시의 간단한 지도인데요. 기차역이 여기 있죠. 제 부지는요. 이쪽 기차역에서 남쪽으로 완전히 공터였습니다. 도시의 중심부가 이 도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 박물관을요. 이 도시 모뉴먼트와 서로 연결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죠. 먼저 갤러리를 디자인했습니다. 50m 넓이 그리고 또 19m 길이 그리고 또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고요. 또 각각 서로 연결되게 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쪽 종이관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성당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 성당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을 열면은 두 번째 튜브는요. 기차역이 보입니다. 메스 도시는요, 프랑스의 남쪽에,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나고 다시 올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 건축가들이 만드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차역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종이관은요, 그대로 이 기차역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붕 모양인데요. 제가 여기 보시겠지만 육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리의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헥사곤 모양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요, 헥사곤을 그들의 그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저는요, 무엇보다도 국제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프랑스의 상징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대나무 모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대나무 모자 형태로 하게 된다면 이것을 서로 연결해서 육각형 파리의 상징 그리고 또 대나무 상징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육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대나무 모자가 지붕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프로젝트도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그 지형학을 지오메트리를 사용해서 기하학을 사용해서 건물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유리 셔터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요. 밤의 모습입니다. 지붕이 투명하기 때문에요. 하늘이 그대로 보이면서 또 바깥에도 이 안에가 보입니다. 유리 셔터가 완전히 열릴 때 모습입니다. 그러면 에트리움이 다 보이죠. 카페도 레스토랑도 있고요. 플라자가 밖에 있고요. 모두가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들어와서 경관을 구경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도 있는 구조물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텐실 스트럭처로 만들어졌습니다. 팀버 목재로 만들어진 건데요. 저는요. 사실 복잡한 금속으로 서로 연결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재로 만들었고요. 아주 유명한 윈도우 프레임, 그 성당에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동일한 이 기하학을 사용을 해서 만든 건데요. CJ 나인브리지 여주에 있는 골프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동일한 패턴을 육각형 모습을 그대로 써서 경기도 여주의 해슬리 나인브리지 클럽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이면서 금속은 하나도 안 들어간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컴프레서로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엘리베이터가 서로 지붕을 지탱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7층짜리 사무실 건물입니다. 목재로 만들어졌고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신문사 본부입니다. 본사인데요. 여기 수평 쪽 선을 보시면요. 역시 유리 셔터가 있고요. 얼마든지 완벽하게 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건축물 모양이고요. 아주 단순한 커넥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탄탄하게 서로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빔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오발 형태, 계란형 형태의 빔을 삽입을 한다면 이게 동그라미는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계란형이 돌아가지가 않죠. 로크 기능이 되는 것이죠.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탄탄하게 지탱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 건물 또 빔스와 또 모든 게 연결됐기 때문에요. 유리관이 열린다. 그러면은 이게 내부고 이게 외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은요, 아스펜 미술관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 아스펜시에 있습니다. 아스펜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스키 리조트로 잘 유명합니다. 여기 다른 아스펜 중심부에는요, 이렇게 큐브 모양의 이렇게 벽돌 나무로 지은 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제가 그 미술관을 연장선상에서요, 큐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종이로 만든 것인데요. 즉, 이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불연성 소재, 내화성 소재의 그 종이에다가 그 위에 플라이우드를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사드를 그 위에 얹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현장 자체는요,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층의 로비를 크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올 때는요. 계단을 통해서요 천장으로 올라가거나 바로 여기 보이는 유리로 되어 있는 투명으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둘 중 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옥상도요 목재로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옥상에 올라와서요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쪽이 스키장이죠. 제가 이렇게 해서 스키하는 경험을 시뮬레이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스키를 타죠? 일단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슬로프를 타고요. 그 스키장에서 탈 것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산의 전경을 잠상한 후에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전경을 보고요. 내려오면서 작품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연결망을 쓰자고 했고요. 나무로만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볼트 하나만 가지고요. 아주 간단한 조인트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재활용 가능한 종이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가장 제가 최근에 마무리한 작품입니다. 규슈 남쪽에는 오이타 현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 미술관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요 이제 블랙박스 같이 폐쇄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사실 입장료를 내고 미술관에 들어가서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들어가긴 주저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신 개방형 미술관을 설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 접이식 문을 사용했고요. 이 접이식 문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도로에서 건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디셔닝 상황에 따라서요 자유롭게 공기가 대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들도 장점이 됩니다. 또 파티션 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시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벽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플렉시블하다고 생각하고요. 갤러리 안에서도 그렇고 내외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대중에게 개방감이 있는 공간인 점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로비인데요. 3층에 있는 로비입니다. 말씀드렸지만요. 천장에 목재로 되어 있는 모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재난 지역에 살고 있는 건축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1994년 루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루안다라는 나라에서 찍은 것입니다. 당시 후투족과 수치족이 서로 싸우게 되면서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프리카가 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주민들, 이재민들 같은 경우는 담요를 덮고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우기에는 춥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제공한 임시 거처가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담요를 둘러싸고 추위를 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들을 주거를 개선해 주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많은 고통의 아이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난민 고등판무관실에 가서요. 제가 직접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컨설턴트로 유엔 고등판무관실에서 받아들였고요.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플라스틱 천만 제공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벌채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나무를 잘라내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산림 황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환경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천과 함께 알루미늄 파이프까지 자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자체가 워낙 비싼 소재다 보니까 이재민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목재를 팔고요. 목재를 계속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았죠. 따라서 저는 대안으로서 재활용 종이관을 이용해서 짐을 천막을 지으면 된다고 제안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유명한 가구, 스위스에 있는 비트라라고 하는 가구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트라 본사인데요.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어, 제시했던 천막입니다. 이게 사실 전체가 박물관인데요. 안도타도라든가 오른쪽으로 보면은 니콜라스 그림쇼라든 알머 시저 이런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디자인 건축물들이 여기 같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가구 회사야말로 가장 유명한 건축물들을 컬렉션을 갖고 있는데요. 저렴한 텐트가 천막이 이 컬렉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콩고에서 난민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서요. 지금 텐트 구조물 제가 만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좀 더 편의성이 높은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엔 정책에 따라서 너무 그렇게 편안하게 공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엔 난민들이 너무 오래 남아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단위당 50달러라고 하는 금액 단가를 가지고요, 플라스틱 연결고리들을 활용을 해서요, 종이관들을 사용해 가지고 거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베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1995년의 일입니다. 당시에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큰 화재도 발생했었습니다. 고베에는 당시에 베트남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 쪽에 모여들었는데요. 이 카톨릭 성당에 가까이 가봤더니 사실 아무런 거처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 시트로 지은 임시 거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 성당도 종이로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신부님이 이게 말이 되냐? 불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종이로 성당을 짓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매주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난민들을 위해서 또 임시 거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시 거처가 도시 바깥에 소재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정 공장에서만 도심에서만 일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인들이 공원이 슬럼화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재민들을 내쫓고 싶어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웃들이 받아들이 좋을 수 있을 만한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임시 기처 같은 경우는 종이 관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플라스틱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린과 아사히라고 하는 양대 맥주 회사가 있었죠. 제가 기린 회사에게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제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아사히 맥주 같은 빨간색 나무 상자를 만들기 때문에 색깔 문제 때문에요. 기린 쪽에 맥주 보관 주리 보관 상자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기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대하게도 맥주까지 담아줄 줄 알았는데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빈 상자를 받아서요, 저희가 이 위에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성당을 만들 수 있도록 10m에서 15m 정도까지 직접 기금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지어보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저희가 4주에 걸려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지붕이 마련된 이후에 미사를 했던 경험 일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10년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좀 더 큰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었습니다만 이제 그때쯤에는 대만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 건물을 기부해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 건물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요, 다시 대만에 지었습니다. 이게 대만에서는 지금 상설 구조물로서, 상설 건축물로서 커뮤니티 센터 겸 성당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시 건축물과 상설 건축물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이로 만든 건축물도 사람들이 원한다면 상설 건축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나게 되면요, 콘크리트로 지어도 건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커머셜 디벨로퍼가 만드는 건물 같은 경우 굉장히 임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른 디벨로퍼가 오게 되면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따라서 돈을 목적으로 만든다면 컨크리트 건물도 임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이냐 상설적이냐라고 하는 정의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들이 좋아하냐 아니냐 달렸다고 봅니다. 종이로 만들었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 건물은 상설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목적으로 만든다면요. 콘크리트로 만들어도 그 건물은 임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1999년 터키에서의 대지진이 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임시 천막을 제가 요청을 받아서 만들었는데요. 종이관이라든가 또 맥주 주류 모관 상자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기업들에게 조달을 받았습니다.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이 종이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종이를 많이 넣을수록 단열 능력이 좋아집니다. 인도에서의 서부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를 제가 만들었고요. 이 종이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조달했습니다. 현지에 그 종이관을 가지고요. 그 종이관을 조달을 해서요. 의류를 싸서 수출하던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종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류 보관 상자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인도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주류 보관 상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그 코카콜라 상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맥락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이게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2006년입니다. 스리랑카인데요. 수마트라 대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이 남쪽에 이슬람계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완전히 초토화된 모습입니다. 임시 거처를 만들었고요. 그 현지에서 그 매트브릭을 조달하고 또 가구를 모듈화 해가지고요. 그 안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벽도 되고 창문도 있고요. 또 그 가구도 또 쓰나미로 다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이에 제가 그 부엌과 거실 사이에 세미 아웃도어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그늘 아래서 먹고 공간을 즐겼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08년이고요. 중국 청두입니다. 당시에 2만 5천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특히 학교가 무너지게 되면서 많은 아동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났습니다. 제가 청두 대지진 직후에 임시거처를 만들었는데 외국인들의 참여를 지방정부가 원치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지어달라 임시학교를 교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청두에서 5주간 학생들과 같이 중국 학생들도 함께 모여서요. 같이 교사를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나무 조인트 그리고 또 종이를 사용해서요. 학생들의 힘만으로도 500 스퀘어미터 이상 규모의 교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교사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전에 다시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그 지진이 났는데요. 제가 청두에 가서 이 학교가 어땠는지 다시 확인하러 시찰을 갔었는데요. 이 건물 그대로 있었고요. 또 교장 선생님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건물 계속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 라킬라에서 큰 지진이 났죠.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라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시향도 있고요. 그 음악학교도 있는 음악을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다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콘서트홀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제안을 했습니다. 펀드레이징 해준다면은 그 부지는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다행히 펀드레이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기억나시는지요? 마피아처럼 보입니다만 이분이 이탈리아의 전 총리인 베르루스코니 전 총리입니다. 이분이 일본의 총리죠. 우리는 총리를 그때만 해도 매해 교체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소 총리, 전전 총리입니다. 베르루스코 총리가 라킬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8 정상회담을 라킬라에서 주최했었습니다. 이 일본과 이탈리아의 총리님께서 기자들 앞에서 펀드레이징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제 건물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벨루스코니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종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행히 50만 유로를 자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서요. 이 콘서트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향적으로 봤을 때는요, 완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벽체를 설계한 대신에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자원봉사지 만들기도 어렵기도 하니까요. 메탈 프레임을 세우고 그 안에 샌드백을 넣어서 음향적인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붉은 커튼을 받아서요, 이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이 안 보실까요? 종이관을 구조물 스트럭처를 대상해서가 아니라 음향이라든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서 아쿠스티카 엔지니어들과 음향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계를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공연을 했을 때 모습이고요. 2010년입니다. IT입니다. 카리브해 국가인 IT인데요. 이 섬 같은 경우는 IT가 한쪽, 다른 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그래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어, 무너졌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타 모니카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그 도로로 이동을 해서요. IT로 갔습니다. 학생도 없고요, 종이건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산타 도밍고에서 학생들과 함께 물자를 조달을 해서요. 주말에 가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들에게 직접 종이관으로 건축물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인데요. 일본 동북부 도후쿠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 사람들이 이재민들이 이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파티션 벽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요, 약간 작은 종이관에 큰 종이관을 연결을 해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요. 유연하게 문을 열고 닫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리사이클링도 가능하고요. 또 가족 규모가 다르죠. 어떤 가족은 2인 가족이고 어떤 가족은 6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이 관으로 가린 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파티션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공간들이요. 석 달 전후가 지났을 때요, 저희가 도호쿠 지역에서 50개 지역 이상에서요, 1,800개 이상의 가림벽 공간을 만들어서 프라이버시를 이재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공했던 당시의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창문도 거의 없고 이 안이 굉장히 보기 싫은 임시 거처입니다. 워낙 버젯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개선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를 개선했었습니다. 도호쿠 지역에서 500km 정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공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층 임시주택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야구장 규모밖에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야구장 규모의 공간에 190명 정도의 이재민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490명 정도 이재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층으로 되어 있는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 안에 이제 보셨던 체커보드 패턴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 안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짓고 넣고 그다음에 어린이 방을 제 1층에 넣고요. 그 위쪽으로 거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 기간 같은 건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고 3플레이트로 해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 위에 구조물을 얹었습니다. 완공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하고 아까 봤던 끔찍했던 임시거처와 같은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공간도 같습니다. 제가 정부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정부 규격을 따라서 같은 예산, 같은 크기로 만들었지만 내부 공간은 훨씬 낫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년 전 사진인데요. 굉장히 큰 지진과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서요, 현지 조달 가능했던 종이관을 사용하고요. 또 대나무 직물형 어, 직물들을 사용해 가지고 벽을 지었습니다. 필리핀은 쌍미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맥주 회사가 있죠. 이 맥주 회사에서 주류 보관 상자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타협을 해서 코카콜라 상자를 받아서 건축물을 얹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는 임시 거처, 제가 설계 중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일본에서 임시 거처 같은 거 봤을 때요, 충분하게 사실은
만약에 더 다시 지진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그 공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슐레이션 단열 목적으로 이그 사실 사고 강화 유리 플라스틱용 소재입니다. 보통 보트에 사용하고요. 1m에 4m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굉장히 경량이고요. 단열도 잘 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 그 개도구에 있는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현지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공장에서 만든 자재를 사용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낮은 예산을 만들 수 있고 슬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국가에서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인재가 자연재해가 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양질의 임시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간도 플렉시블하게 설계할 수 있고요. 옷장과 샤워라든가 부엌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공간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도국에서 저희가 새롭게 고용 창출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의 프로젝트는 네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월이었죠. 네팔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네팔에 직접 갔더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다 벽돌 건물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진에 대해서 내구성이 없습니다. 네팔에서는 더 이상 그 벽돌집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벽돌 주택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네팔에서는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 목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목재로 프레임을 짓는 것인데요. 따라서 저는 벽돌도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아키텍처 개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목재상에 갔더니요. 도어 프레임으로 스탠다드 표준형으로 그 목재로 되어 있는 소재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목재 무너진 건물에서 나온 목재에다가 무너진 건물에서 나온 벽돌들도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표준형 건축이기 때문에요. 이 프레임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퍼칩 같은 경우는 네팔에도 페이퍼칩 종이권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활용했었습니다. 2.4m고요. 플라이우드 벽돌을 이용해서 지은 것입니다. 일본의 재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건축 방식을 사용해서 지은 건물의 안쪽입니다. 공장이 지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든 스트럭처를 가지고 만든 것을 로컬 마을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대지진이라는 게 열흘 전 2011년이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도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성공의 성당 건물로 가장 유명한 성당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건물을 제가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기하학적인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그대로 새로운 건축물들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된 성당입니다. 현장에서 조달한 종이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뉴질랜드 안에는요 충분히 두께라든가 이런 규격을 조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재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제가 종이관을 수입하는 대신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을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현장에 조달할 수 있는 종이, 현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소재로 건물을 짓는다. 이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반투명의 폴리카보네이트로 빛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붕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종이로 만들어 냈습니다. 너무 싼 것이 아니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일본 종이는 카미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카미라고 하는 종이는 신의 카미와 동의어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들였고요. 이제는 종이로 된 십자가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재난의 공간 속에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난 구제용의 건축물 그리고 또 부유층을 위한 건축물 이런 것들을 계속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요.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